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정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기반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탐색 기반과 관계 기반 설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관계 기반 설계를 위한 수학적 기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수학적 기납법을 재계함수로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관계 기반 설계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반 설계 이전에 탐색 기반 설계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함으로써 관계 기반 설계에 대한 장점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해결해 온 문제들은 대부분 탐색 기반 설계에 의한 문제 해결 기법들이었습니다. 이 탐색 기반 설계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빠른 연산 속도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해 집합을 탐색하면서 해를 구하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 집합 혹은 문제 공간 혹은 탐색 공간이라는 해 집합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면 탐색해야 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의 공간에 따라서 탐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색 기반 설계의 경우에는 경험적 배제 혹은 수학적 배제라는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배제의 기본 예로는 삼각화단 만들기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며 경험적 배제라는 것은 거스름돈 거슬러주기 문제라든지 또는 경찰차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급 교재 11차시와 12차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계 기반 설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기반 설계라는 것은 해를 구하는 행위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고 여기 함수로 표현합니다. 펑션으로 표현하고 이 함수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두 가지 스텝을 거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 및 상태를 함수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문제의 정의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함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점화식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표현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 관계 기반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적 기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학적 기납법이라 함은 다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 n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학의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P1이 성립하는 것을 보입니다. 즉, n의 값이 1일 때 이 Pn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n의 값이 k일 때 Pk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고 가정하고 Pk 플러스 1인 값이 참임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Pk 플러스 1이 참임 과정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를 베이시스라 부르고요. 두 번째 단계를 인덕션 단계라고 해서 우리는 이를 수학적 기납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보과학 분야에서의 수학적 기납은 수학적 증명 기법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 입력 n에 대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해가 fn일 때 기납적 관계를 이용하여 fn을 구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수학적 기납,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적 기납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스텝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값이 n인 문제를 f의 n으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적 기납은 이미 P라는 명제를 주어지고 P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과학의 문제들은 이 fn 혹은 pn이라는 것이 이미 정의되어져 있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입력값 n에 대해서 fn을 정의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f가 가질 수 있는 펑션에서 가장 작은 값, 즉 p의 1을 정의했던 것처럼 f의 1에 대한 혹은 이건 항상 1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인 경우라면 f의 1을 직접 구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fn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베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텝은 fk를 이미 구해두었다고 가정합니다. 수학적 귀납의 수학 분야에서는 fk가 이미 참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k 플러스 1번째가 참임을 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보과학에서는 fk를, 즉 k인 경우에 문제에 대한 결과를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fk를 통해서 fn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우린 이를 인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학 분야와 정보과학 분야에서의 수학적 귀납의 형태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될 거예요. 이게 어렵다 혹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렵게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이다, 똑같은 원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학적 귀납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문제 1에서 n까지의 합을 구하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n까지 구하는 합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식을 하나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중학교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 2분의 n 가로 n 더하기 1 하게 되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일반적 수학에서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분야에서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점화적인 관계, 즉 수학적인 귀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함수들의 관계를 점화식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스텝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첫 번째, fn에 대한 정의입니다. fn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주다시피 1부터 n까지의 합을 우리가 fn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fn이 가질 수 있는 최소, 그렇다면 1부터 n까지 구하는 합에서 n이 될 수 있는 최소는 무엇이냐? 1부터 n이기 때문에 1부터 1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1부터 2까지 구하는 합의 문제 또는 1부터 3까지 구하는 합의 문제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최소가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뭐예요? 1부터 1까지겠죠? 그래서 f의 1을 직접 구하게 됩니다. f의 1을 직접 구하게 됩니다. 그럼 1에서부터 1까지 합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베이스라고 부르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스텝입니다. fk가 이미 구해졌다고 가정하고 fk를 이용하여 fn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fk에서 k를 뭘로 정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k값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k를 n보다 하나 작은 n-1 값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k 값을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느냐면 2분의 n 값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k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어질 f의 n에 대한 관계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보는 방법은 이 첫 번째, 즉 k를 n-1의 값으로 보고 fn을 정의하는 방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f의 10이라는 값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f의 10이라는 값은 생각해 보세요. f의 9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f의 9라는 값은 1부터 9까지 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놨기 때문에 이 값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f의 10이라는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의 9까지의 합에 기존에 아직 더해지지 않은 값 10을 더한 값으로 우리가 F10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F의 5의 값을 알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F의 4까지의 값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F5번째의 결과는 5를 더한 값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를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을 이용한 재기함수 설계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f1은 1이라는 값과 또 fn, 즉 n이 1보다 큰 경우죠. n이 1보다 큰 경우에 fn은 fn-1 더하기 n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코드한 내용입니다. 자, if n이 1하고 같으면 return 1을 하겠다. 요거는 베이시스에 있었던 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이 1보다 큰 경우, 즉 n이 1하고 같지 않은 경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수식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if else 구문은 일부 else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의 사이에 else 구문을 넣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return 문으로 인해서 구성되어지는 경우에는, return이 있는 경우에는 이 else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도 지금 else 구문이 생략되어져 있고요. 코드가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을 이용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k라는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였었는데요. 이번에는 k를 2분의 n의 값으로 설정해서 안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n이 10이라면 k는 얼마가 되냐면 10을 2로 나눈 값인 5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5를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f10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10을 한번 f5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수식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다음 수식과 같이 f5를 기준으로 5 더하기 1부터 5 더하기 5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시 살펴보면 더해지는 값들의 일부분이 모두 어떤 값의 합으로요? f의 5라는 함수의 값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2의 f의 5 더하기 5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n이 9이면 어떻게 될까요? n이 9라면 n이 9이기 때문에 k값은 얼마가 되냐면 9를 2로 나눈 4가 되겠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수학에서 9를 2로 나누면 4.25가 되어야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자료 타입에 의해서 9 나누기 2는 4가 됨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f의 9는 다시 f의 4라는 값을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게 되겠고요. 이는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그 다음 이 표현은 다시 정리하면 이런 표현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n의 값이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지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눴을 때 나누어지는 값이 나누어 떨어지는 값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서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식이 만들어진 걸 보시게 되면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if에 아까 예를 든다면 5 더하기 5의 제곱의 형태를 보셨었잖아요. 그 다음에 구인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f의 4 더하기 5의 제곱의 형태를 보여줬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일반화된 n의 값으로 표현해 놓은 값입니다. 이를 그대로 코딩하면 되는 거죠. 아까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n이 1인 경우 return 1,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물음표죠. 어떤 물음표예요? 일반적으로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관계식을 우리가 구해놓고 실제 코딩에서는 한 가지의 관계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는 모두 다 알 거라는 가정하에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 나누기 정수 나누기가 아닌 실수 나누기 실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짝수이든 홀수이든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프로그램 코딩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법 1과 방법 2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k가 n-1인 경우와 k가 2분의 n으로 나눴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느냐인데요. 방법 1과 방법 2의 계산량의 차이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방법 1의 경우에는 16번이라는 함수의 호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였지만 방법 2를 사용하게 되면 4번만의 호출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fn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법 2의 경우에 함수의 호출의 횟수는 상대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2분의 n으로 K 값을 결정 짓기 때문에요. 이 함수 호출의 결과는 항상 2분의 K의 n의 형태를 줄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처음에는 2분의 n이지만 그 다음엔 4분의 n으로 줄고요. 그 다음엔 8분의 n으로 줄고 이렇게 줄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로그 2의 n 정도의 값만의 호출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진법의 변환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 기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진수수 n을 K진법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10이라는 수를 이진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12를 2로 나눕니다. 몫은 6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0이 되고요. 이와 같은 나누기와 나머지의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언제까지 반복 수행하느냐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언제가 될 때까지요? 몫이 1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경우와 제가 여기 써놓은 몫이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경우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왼쪽 방법을 사용했다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몫을 기준으로 이런 순서에 의해서 결과를 기술하시면 이게 이제 10이라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꾼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라면 몫은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하면 십진수 11을 이진수로 바꾼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 배웠던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소개했고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수학적 기납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입니다.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세 가지 스텝을 그대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fn을 정의하는 겁니다. fn을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여기서 분명히 문제에서 말했어요. n을 K진법으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n이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를 십진법 수 n을 K진법으로 출력하는 함수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fn,k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일반적으로 f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인자를 한 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인자를 2개 혹은 3개, 4개 임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개의 인자를 사용해서 f를 정의하는 경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n과 k라는 2개의 인자를 쓰는 함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fnk, n, k라는 함수는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n과 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무엇이냐, 어떤 값이 가장 작으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할 값이 무엇인가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진수 n을 k진법으로 나눌 때 최소의 값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n의 값이 k보다 작은 경우와 n의 값이 0하고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진법상 나누고자 하는 십진수가 진법의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n이 진법의 최종 결과치가 되는 것이게 되죠. 그 다음에 n이 0이라면 더 이상 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프로그램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은 이걸 선택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fn, k에 대해서, 즉 n이 어느 경우에요? k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fn, k를 정의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n에 대해서 아까 과정에서 봤다시피 n을 k로 나눈 몫을 가지고
그죠? n을 k로 나눈 몫을 가지고 다음을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fn 나누기 k, k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함수를 우리가 f의 n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문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기서 printf n 모듈러 k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코드화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진수 n을 갖다가 뭘로요? k가 1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걸 나타내고요. 밑에는 k가 어디보다 작을 때요? 1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10보다 크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서식자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16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세팅하고요. 그 문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는 코드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16보다 큰 진법에 대한 변환도 여러분이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관계 기반 설계의 기본이 되는 수학적 기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정리는 화면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먼저 좀 소개할게요. 1단계에서는 함수 fn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fn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문제로부터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f값이 무엇인가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n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출해내고 그 최소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가 계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베이스, 초기값 혹은 종료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fk, 아까 말씀드렸지만 k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fn의 정의에 대한 관계식은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fk를 이미 계산하였다고 가정하고 fn을 정의하는 것, 즉 관계식을 유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학적 기납에 대한 기초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